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 이제 이걸 다 이 세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장치라는 주제입니다. 장치. 그 푸코에게 장치는 아감베도 이제 장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장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푸코의 장치라는 것은 생명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가능 조건인데, 이 가능 조건이 물적 가능 조건, 물적 토대. 물적 토대라는 말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물적 조건, 물리적 조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명 정치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도록 하는 모든 물적 토대, 물적 조건들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장치에 의해서 작동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규율 사회든 그 신자유주의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규율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병원, 뭐 학교, 감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치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자체가 장치로 작동하죠. 자본이라는 게, 신자유주의 사회의 독특한 자본이라는 게 장치로 작동하고 있죠. 또는 심지어는 자기 경쟁적 주체 그 자체도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생산 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재생산적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장치는 말하자면 생산 조건이기도 하면서 역설적이게 주체의 새로운 구축을 주도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푸코의 장치의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걸 이제 장치의 동학이라고 합니다. 그 인용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거 읽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장치의 동학은 이렇게 지시 과정으로부터 주체성 생산의 처방으로 확장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나아가 언제나 공통적인 것의 구성에 열려 있고 역사와 삶에 내재하며 역사와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상정치적 이성은 장치들과 공통적인 것 간의 일종의 존재론적 분명에 의해 규정된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장치라는 것이 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까 앞에서 이제 제국과 다중의 이면적 측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치라는 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장치 자체가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물,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장치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잖아요. 누구나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거기서부터 누구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그레와 하트의 독특한 주장들이에요. 그게 이제 네그레 하트의 주장,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경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네그레 하트가 봤을 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자본은 사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장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국 시대에는 이미 모든 그 자본이 사회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회화되기 때문에 사회화된다는 뜻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본 자체가 이미 사회를 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 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단순히 사회를 위해 활용되는 자본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자본은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나 자본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내재성을 일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그레 하트에게는 자본과 사회가 이미 현대사회는 인지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감정과 예를 들면 육체적 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또는 지식 노동과 정보 노동과 육체 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이미 장치 안에서는 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사회와 자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우선되어 있는 조건이냐라는 것을 아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장치는 이미 모든 것을 포섭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융합을 해버리고 결합을 해버려서 일체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잠재적 조건을 갖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미 토대가 어떻게 보면 조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이제 비판점이 있어요. 그 자체는 논리적인 말이긴 한데, 현실과 경향은 다르지 않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그레 하트가 저항과 투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여기서 일어났던 다중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네그레 하트의 다중운동의 이론을 분석하면 잘 분석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다중이론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네그레 하트가 저항과 해방의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저항이 시작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 밖에서 저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저항에 이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이미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국이 그걸 발생했기 때문에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힘에 의해서 나중에 재생산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성적 진리로 도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게 좀 단순한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러한가라는 부분에서는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코의 장치는 인용 밑에 전략적 지식을 통해 지배 권력을 정복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지배 권력에 저항하고 해방을 실천하고 추동하는 공통적인 것에 집단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략적 생산은 즉각적으로 주체성의 대안적 생산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연구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체성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진리의 생산을 수반합니다. 다중실성에 의한 공동연구는 전투적 연구를 할 수 있고 지식 생산을 다른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전투적 지식 생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지식의 전략적 생산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것이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거라면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장치가 공통적인 것을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국의 시스템에 또는 제국의 패러다임에 그냥 편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 장치 안에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저항적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단순히 그냥 공통적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추구 그것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그 지식에 대한 전략적 생산을 전투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식의 투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투사 이론을 가지고 투사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들에서 이제 바디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투사 철학은 물론 네그레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 투사적 주체를 발생시키거든요. 어떤 사건이 예를 들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 혁명적 사건에 뒤따라 그 투사적 주체가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바디한테. 다음 제가 강의할 주제와 관련된 건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카이로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기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에 충실한 주체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긴 하죠. 논리 자체는 다릅니다만은 그 맥락 자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맥락들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적 주체가 그야말로 제국의 구성원으로 수동적으로 자기 폐쇄적인 존재로 전락하지 않고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투쟁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투쟁은 결국 어떤 행태를 나타낸다고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투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조건은 같아요. 제국이라는 조건 안에는 같는데 어떻게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형식의 지식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공통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지식의 투쟁적 전략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되겠죠. 계속하고 빨리 끝내고 오늘 빨리 아니 뒤에 맞네 향이 적게 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최경환 전도사님이 이 사랑을 얘기를 해서 네그레 하트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는데 이제 과연 이제 뭐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가, 무기력한 것인가 아니면 힘이 있는 것인가, 저항적 힘이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달 읽어주시겠습니까? 네그레와 하트는 그의 책 공통체에서 느닷없이 사랑이야말로 유대와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정치적 개념이라고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들이 사랑을 공통적인 것이 생산되고 주체성이 생산되는 과정으로 사랑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다음 달 좀 읽어주십시오. 먼저 사랑은 빈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생산의 수많은 형태들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대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공통체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런 공통체 창조야말로 공통의 기획으로 협력하는 것으로서 빈자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존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빈자들의 진정한 힘은 결핍이 아니라 역량인데 사랑이야말로 빈자들의 역량을 결핍시키는 연대의 잠재성이자 실천인 셈이다. 네, 비슷한 논리들입니다. 계속 말하는 걸 보면 빈자, 가난한 자라는 뜻이죠. 가난한 자를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는 결핍이 아니라 이게 역량으로서 가난한 자의 조건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의 조건은 이것 자체가 뭔가가 부를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통 우리는 부의 결핍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네그레와 하트는 빈자놀 이론이야말로 그 결핍 이론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힘이라는 거예요. 부에 대한 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커먼웰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또는 우리 그 다중 전체를 위한 부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어떤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자야말로 다중적 이론에 따르면 다중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중 자체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 역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문제와 관련해서 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들을 실존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자라는 게. 그래서 이 빈자는 항상 부의 문제, 자본의 문제, 자본주의자들, 그 자본가들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돈의 문제를 또는 부의 문제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결핍이라기보다 역량으로 보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이걸 왜 역량으로 보려고 하느냐면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연대, 빈자의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연대,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연대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시스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대적 조건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중을 필연적으로 요청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연대적 구조에 필요한 건 뭘까? 그게 이제 사랑이 그게 이제 구조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철학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실제로 이게 뭐냐 이렇게 좀 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긴 한데 일종의 이제 잠재력 역량 이것을 그 공동체는 꼭 일정한 공동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번 인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산 정치적 생산의 맥락에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은 경제적 생산으로부터 분리 불가능하게 통합되어 있다. 정동적 네트워크, 협력의 계획, 사회적 주체성의 생산에서 사랑은 경제적 힘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된 사랑은 사람들이 종종 특징 짓는 바처럼 자연 발생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신비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사랑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행동이며 산 전체적 사건이다. 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사랑은 제일 마지막 문장. 사랑은 공동으로 실현하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행동이고 또 삼정치적 사건이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은 사랑을 본질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랑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성 또는 공동적인 것을 기획하고 또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이미 그 사랑은 타자를 필요로 하잖아요. 물론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타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정한 어떤 공동적 기획으로 말려드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물론 그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랑은 이제 주체가 자기에게로 포섭하려고 하는 동일적 사랑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내 자기 중심적 사랑은 비판합니다. 몇 가지 이제 비판하는데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공동적 기획이다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적 접념이다. 이렇게 공동적 정동이다. 정념, 정서다. 또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나온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다중이 가지고 있는 제국적 조건 안에서 다중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노동, 인지자본주의 이후에 감정의 노동이라는 것이 네트워크 형태로 다중이 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이죠. 감정 노동이라는 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공동적인 것을 찾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공동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념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감정이 무엇일까?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은 정치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이성적 사랑 또는 뭐 긍휼의 사랑 뭐라 그럽니까? 단순히 이제 구제적 사랑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사랑이어야 되겠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폴리티컬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그 폴리티컬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무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정치적 사건. 그 밑에 달라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수동적이지도 자연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생산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공동적이고 상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사랑의 기획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상정치적 차원에서 직접성을 실현하는 사건의 측면을 내포한다. 주체성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체성의 생산이라는 것이 새로운 주체나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자체, 새로운 사회적 삶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이 생산의 성격은 새로운 살아있는 관계를 창조해가는 일이다. 네, 조금 부드럽지 않는데 자유관계.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단순히 이제 수동적이지도 않고 자연적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사건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생산적이다는 거죠. 이거는 생산적이다고 할 때는 일정한 정동적 힘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주체성의 생산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다른 어떤 버전을 사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새로운 세계의 제국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의 형성은 결국 새로운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한 물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어떤 좀 이론적인 작업을 조금 더 해 나가는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철학적인 주제이긴 한데요. 단순히 이제 사랑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용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피노자 윤리학의 신비로운 오구에서 인간은 사랑을 통해 능동적으로 존재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스피노자는 얘의 기하학적 엄밀성으로 사랑은 기쁨이라고, 즉 행동하고 사유하는 우리의 능력의 증가가 그 외적 원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 원인과 관계 맺으며 새롭고 더 높은 활력을 가진 신체와 정신을 형성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반복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바꿔 말하자면 스피노자에게 사랑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인데 이는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창조하려 하면서 늘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게 되어 마침내 신에 대한 사랑에 관여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신에 대한 사랑이란 자연 전체에 대한 사랑이며 공통적인 것을 가장 확대된 형상이다. 모든 사랑의 행동은 기존 존재와의 단절을 나타내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결국 이제 이 스피노자 에티카에 나오는 오구 부분은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신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이제 사랑이 어떻게 정동적인 것이 어떻게 이제 존재론적인 측면과 관계하는가 하는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범신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신에 대한 사랑이 곧 자연에 대한 사랑, 신은 곧 자연이다 하는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뭐 말하자면 신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입니다. 스피노자에게서도.
그런데 이제 신과 자연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자체가 사실 신이기도 해요. 신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성적 측면, 그리고 전체라는 거 있잖아요. 전체라는 그 개념. 결국 뭔가에 대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쉬운 말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 봅시다.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 기쁨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기쁜 거는 뭘까요? 가장 행복한 거는 뭘까요? 신적인 것이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그래 신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최고의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쁨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겠죠. 행복 이렇게 하는 순간 그 행복 안에 뭔가 다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하면 그 자연 안에 모든 게 이제 사실은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 이렇게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말하자면 완벽한 온전한 관계 또는 온전한 어떤 정령, 정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동의 문제, 감정의 문제기도 하고 정서의 문제기도 하지만 단순히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최고치는 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형상 있잖아요. 최고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약간 다르게 이야기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네그리하트가 이제 스피노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다중 개념도 그 스피노자의 물티투도라고 물티투도 네, 이게 이제 멀티투드 영어로는 다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다중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멀티투드라고 하거든요. 네, 물티투도라고 라틴어로 스피노자가 썼던 용어인데, 이 스피노자의 물티투도라는 말을 이제 중심으로 스피노자의 사상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특히 네그리가. 그래서 이제 이 다중 개념은 아주 비판할 지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큰 측면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피노자의 사상을 좀 새롭게 또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철학적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그 감정의 문제, 사랑을 포함한 감정의 기쁨, 행복, 이런 모든 정념적인 문제들은 결국은 최고의 어떤 형상이라는 것이 플라톤식의 어떤 이데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피노자에게는 이게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 다 따로 있는 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적 세계 안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내재성이 중요하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인 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재성의 강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예, 사랑을 왜 얘기해야 되느냐? 사랑의 온전성을 위해서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의 온전성이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전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저항적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도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적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인용에서 이제 읽을 때 느껴지는 걸로는 이게 사람을 좀 도구적으로 좀 실천적이면서 도구적으로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디 6페이지요? 아, 네네. 네, 첫 번째. 네, 거기서 이 사랑이라는 게
계획되는 거고 이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공동적 기획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수단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뭐 수단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을 수단으로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고백한다고 할 때도 이미 그 사랑이라는 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이미 이제 목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 경계가 이제 모호한 거죠. 이미 공통적인 것으로 연루되어 버리는. 그래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건 자기가 주체가 뭔가를 계획하는 거긴 한데, 뭐 사랑하는 욕망이야, 사랑을 위한 의지, 열망이야, 나로부터 오는 거긴 하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타자가 있어야만, 사랑의 어떤 촉발을 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관계적이고 사건적인 그 첨기가 있는데, 공동기획이라는 말은 그걸 수단으로 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자체가 공동적이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피노자에게서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중간쯤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바꾸어 말하면 거기 찾으셨어요? 중간에 바꾸어 말하자면, 스피노자에게 사랑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인데, 왜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냐? 이는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창조하려 하면서 늘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똑같은 말이에요. 늘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며 마침내 신에 대한 사랑의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많은 것을 추동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공동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동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사랑이 공동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말은 여기 수단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 전체에 대한 사랑이고 공동적인 것의 가장 확대된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행동은 기존 존재와의 단절을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부분적인 것을 계속 단절을 시켜버리니까, 사랑은 존재론으로 이제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존재 전체로 상승을 해버리는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중 개념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네그레와 하트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맥락이 왜 존재론적인 것과 통하는가, 분리되지 않고. 사랑의 존재론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와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분리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정념이야말로 그 존재론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왜 존재론적 사건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네그리와 하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전의 존재와 단절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뭔가를 버려야 되는, 버리고 집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전투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투적 사랑. 자, 그 6쪽 밑에, 제일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동일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 가장 먼 것에 대한 사랑, 타자성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의 단절 및 새로운 것의 창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특이성들을 생산하고 특이성들이 공통의 관계 속에서 합사되도록 하는 영향의 관계 맺음이다. 네, 다음 들어가시면. 네그리와 하트는 나아가 사랑이 정치적 행동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과제를 위해서는
공통적인 것의 구성과 특이성들의 합성의 두 측면을 한데 모으고 그것이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으로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의 중요한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기능은 주체성의 생산과 특이성들의 마주침으로써 이는 새로운 배치와 공통적인 것의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 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사랑이라는 게 왜 이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공통적인 것을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공통적인 것과 특이적인 것을 함께 만나게 할 수 있는,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유일하기보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좋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왜 그러냐? 주체의 생산, 여기서 주체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정령, 뭔가에 대한 열정들 있잖아요. 열망들. 이게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체가 뭔가를 열망하고 바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측면,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특이성. 그게 이제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체에서 나오는 주체적 생산이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특이성 때문에. 특이성 때문에 다양한 거거든요. 특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잖아요. 특이적 대 이질적이라는 거죠. 주체가 생산한다고 해서 동일적인 건 아니고 이질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질적이라고 해서 공통적인 것을 얘기할 수 없다면 사실 이거는 개인적 소유, 사적 소유 이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다중의 변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 옳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일정한 어떤 사회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결국은 될 대로 되라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일정한 진리, 생성적 진리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공통적인 것에 대한 건데, 이거는 공통체로서 공통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통 소유를 얘기하는 이제 경제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과 또는 지적 차원,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경제적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커먼웰스라는 게 공적 자산이라는 뜻이죠. 공적 자산을 어떻게 함께 평등하게 또는 정의롭게 함께 나눌 수 있는가, 함께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물을 때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물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 사랑은 곧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39번 주 39번 달려 있는 거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치와 공통적인 것의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새로운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들레저와 가타리에게서 빌려온 용어인데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푸코에게도 나오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배치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 배치를 설명할 때 네그리와 하트가 이야기 가타리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가타리의 대기 들어보셨어요? 대기 들레저 책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 특히 이제 천의 고원이라고,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그 리종적 사유라고 하는데요. 라이좀이라고 하는 리종. 그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잘 모르시면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나무입니다. 이게 잎이고
이게 줄기고 이게 뿌리. 이게 수목 구조라고 해요. 이거. 나무를 설명할 때 잎, 줄기, 뿌리 이 3등 구조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충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3등분으로 하는 구분법이 사실 이제 그 근대적 구분법이죠. 그런데 이 근대적 구분법에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근대적 구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구분법들이 그 자연 세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넝쿨 식물 같은 거죠. 식물을 할 때 넝쿨 식물들은 예를 들면 대나무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뿌리 줄기라고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딸기 같은 것도 보면 연결돼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딸기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줄기에서 나옵니다.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요.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뿌리와 줄기가 이것도 뿌리 줄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상등급으로 뿌리 줄기 예를 들면 또는 그 뭐라 그러죠? 줄기와 잎이 예를 들면 나눠 있지 않는다. 곤충들도 보면 곤충 중에는 그 보호색 있잖아요.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은 보통 식물들과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 말은 식물들과 이제 같이 자기의 몸의 구조를 만들면서 생존한다는 뜻에서 사실 자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 식물들과 그거 있잖아요. 막대기처럼 생긴 그 곤충 이름 뭐죠? 자벌레. 자벌레 같은 거는 거의 뭐 그런 식물들 가까이서 살죠. 실제로. 그 말은 자기의 생존 자체, 주체성 자체가 자기 단독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체와 연관되어 있어서 연관적으로 그 생명체가 형성된다는 걸 이존이라고 해요. 이존적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정글 같은 데 들어가서 관찰해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분법에 이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브라질의 그 정글 이름 뭐예요? 아마존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 큰 꽃잎만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선인장 같은 것도 대표적이고 꽃잎만 있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해괴한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물들이 사실 종수로 따져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근대적 어떤 식물 구분법은 이런 어떤 구분법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맞추는 형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배치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조.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에피스테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인식 체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어디 가셨지? 등고선인데 이게 이제 여기를 고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원. 이게 층계가 있는 거예요. 층계. 그래서 층계의 고원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요.
근데 단순히 특이성에 대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산이다 한마디로 그냥 탁 때려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고스는 사실 평면적이잖아요. 평면으로 펼쳐 놔버리면 이게 예를 들면 색깔에 따라서 그냥 면 색깔에 따라서 또는 선에 따라서 그냥 높이가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려놓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게 고원이고요. 이런 걸 고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등고스는 이걸 다 평면화 시켜버리면서 뭐만 남느냐면 이 영양만 남는 거예요. 이 배치만. 이런 배치만 남는 거예요. 선적 배치라고 하는데요. 이 선과 면의 어떤 접합을 통해서 사실은 그 특이성이 사라지는 그걸 보편화시켜버리는 걸 이제 비판을 해요. 그 여기 이제 한 예를 들어놨지만 그 말벌과 난초. 예를 들면 말벌이 그 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데 벌이 꽃에 왜 앉을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주 대표적인 그 설명은 생식을 위한 거죠. 꿀을 얻기 위해서. 일단 꿀을 얻는 방식이 있고 또는 그 식물들의 생식을 도와주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가타리가 정신분석학자이거든요. 그 정신분석학자인데 이분이 그 말을 하기로 말벌의 그 이제 말벌대기. 난초는 말벌대기. 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는 게 낫겠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들이 인용하는 글래즈와 가타리의 되기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말벌과 난초의 결합관계는 부정적이지 않다. 단지 꿀벌을 생성하기 위함이 아니며 이들의 관계는 독특한 배치에 따라 생성적 관계를 형성한다. 난초는 말벌되기의 과정과 관계하고 말벌은 난초되기의 과정에 놓인다. 이처럼 생성의 과정과 그 관계지음은 사랑이 존재론적 영토화가 아니라 탈영토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탈영토화를 통해 사랑의 이야기는 타자성의 마주침, 특이성의 배치와 다르게 되기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사랑은 특이성을 공통적인 것과 함께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적 기계인 셈이다. 네, 결국 이 말은 그 난초라는 어떤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벌과 만나게 되면 말벌과의 접속 또는 배치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말벌이 난초라는 식물과 사실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적 포도로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벌대기라는 것은 난초와 만났을 때 말벌의 그 생식적 작용, 그러니까 그 꽃에 앉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생식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사실 말벌대기가 가능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말벌은 난초대기, 난초의 생식체계의 일부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말벌이 계속 난초를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 생식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념이 있는 거죠. 찾아가는 어떤 그걸 본능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생생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대기라는 걸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기계라고 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의 독특한 용어인데요. 기계. 뭐 시간이 좀 지나지만 한 예를 들자면 입이 대표적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입은 고정적인 게 아니죠. 입은 말을 할 때는 말하는 기계고,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기계고, 키스를 할 때는 키스하는 기계고, 뭐 예를 들면
물을 뭐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말을 할 때도 똑같은데 욕설을 할 때는 욕하는 기계,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기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기계, 사랑을 말하는 기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배치에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인 거예요. 배치라는 말이. 이걸 존재론적으로 좀 펼쳐놓으면 모든 존재의 조건들을 배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레즈와 가타리가 배치라는 말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말이 접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속하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이란 그 구조 안에서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접속하냐에 따라서 다른 정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동이. 그거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함께함. 다르게 함께함. 다르게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추동하는 것이 사랑의 주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함께한다는 것은 이 함께함이야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행복의 사유의 핵심이고 스피노자스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여서 공통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이 더 커진다 말할 때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함께함을 추동하는 힘 자체가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추동시키는 어떤 그 핵심적 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이 함께함 사랑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림으로 세 가지를 이제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모든 이들에게 기본 수단, 생활 수단, 기본 소득을 제공할 것. 평등을 요구하여 모두가 사회적 구성, 집단적 가치, 다른 이들과의 건설적 상호작용과 일련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적 지식 및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적 소유의 장벽에 맞서서 공통적인 것, 즉 공동적인 부의 증가를 도모할 것. 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중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함께함, 사랑의 어떤 투쟁적 전략, 그것이야말로 공동적인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실천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그레와 하트는 제국과 다중, 공통적인 것,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대안적 저항으로서 공통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공통체라는 것은 최근의 제작이죠. 공통체라는 것은 이제 커먼웰스로서 제국의 어떤 다른 이면으로서의 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다중이 창출하는 새로운 삶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 질문하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